원고 내용 위주로 조금 줄여서 짧게 말씀드리고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 자료집 보시면은 14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 기후의 과학적 이해. 이 글의 목적은, 요 단락의 목적은 간혹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때 또는 지구온난화 문제, 옛날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또 많이 썼었죠. 그 다룰 때 너무 이렇게 조금 단편적인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지구과학, 기후과학이라는 굉장히 좀 넓은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도 있다 해서 이 단락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 해서 뭐 제가 기후과학자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전체적인 그런 어떤 지구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라는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어떤 이 기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엘고의 불편한 진실을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구 대기권이 얼마나 얇은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지구 하고 지구의 그 표면하고 일직선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면서 그 지구 표면 위로 아주 얇은 막이 있는 것을 그 태양광선이 통과하는 걸 보여주면서 저게 대기권이다. 그래서 대기권이 얼마나 얇은가, 그리고 그 표현은 이제 취약한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제레미 리프킨도 마찬가지로 지구 생명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적인 그 두께가 얼마나 아주 얇은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비유를, 이 비유는 칼 세건이 시작한 비유인데, 농구공이 지구라면은 그 농구공에 칠해진 왁스, 광택제 정도의 두께가 바로 지구대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취약하고, 정말 우리가 농구공을 가지고 땅에다가 튕기거나 이렇게 비비면은 왁스가 다 벗겨지듯이 우리가 지구대기도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을 금방 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자원은 무한정하고 우리 지구 환경은 그냥 언제까지나 다 우리에게 무한히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선입견이 저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을 가서 미국 뉴욕주 위쪽에를 여행을 해보니까 뭐 너무나도 광활한 지역에 숲이 있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일반 지식인들 외에, 깨어있는 지식인들 외에 일반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더라고요.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로 여행을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지구의 자연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한정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쉬운데, 실상은 매우 취약하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어떤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조건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기후와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준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상 지구는 계속해서 그 처음 생긴 이래 엄청난 격변을 겪어왔죠. 아시다시피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소행성들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 불덩어리였고요.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지진, 저 화산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지구가 식기 시작했는데, 이 지구의 이 온도, 기온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당연히 태양의 활동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때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은 주변에 있는 별들이 뭐 중성자별이 폭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행성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격변이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지구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연 방사능의 붕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맨틀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판 이론에 의해서 대륙이 한때는 뭐 거대 대륙으로 하나로 뭉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5대륙으로 나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대륙의 이동, 그리고 대륙의 이동은 또 필연적으로 해류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해류가 지금은 상당히 뭐 흔히 이렇게 멕시코만류가 가장 많은 그 적도의 태양의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서 라지에타처럼 열 순환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지만은, 이런 해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구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지금보다 극지방은 훨씬 더 추웠고, 그 대륙 지방에는 훨씬 더, 적도 지방에는 높은 온도를 유지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 지구 기후의 역사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저 역시 전문가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는 어마어마한 빙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빙하기가 있었고, 기후학자에 의하면은 2만 년 전쯤에 이 빙하기가 슬슬 이제 끝나가면서 빙하기 사이에 조금 온난한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기원전 7,000년 전쯤에 이 모든 그 빙하기와 간빙기의 어떤 극단적 기후 변동이 어느 정도 멈추고 그때부터 상당히 온화한 평탄한 기후가 시작이 되었는데, 딱 이 시기가 바로 4대 강, 지구의 4개의 큰 강 유역에서 인류의 고대 4대 문명이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강물들이 이게 온도가 변동이 심하면은 뭐 얼음이 한꺼번에 왕창 녹아서 강물이 범람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파괴된 이 지구 기후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 다가올 걸로 우려가 되지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강수량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게 안정화되면서 강이 범람하더라도 뭐 완전히 그 마을들을 다 초토화할 정도로 범람하지는 않고 하면서, 그 강들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 조상들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강 유역에서 작물, 농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게 축적이 돼서 거기서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만 년이 채 못 되는 이 기간 속에, 물론 이제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동종인 호모 사피언스는 훨씬 더 그 출현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요. 몇만 년 전, 또는 뭐 길게 잡으면 5만 년 또는 10만 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이 호모 사피언스들이 어느 정도 정착해서 문화라는 또는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약 기원전 7,000년 전이다. 그리고 5,000년 전쯤에 이제 문자들이 나오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종교, 정치, 체계들이 이제 성립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러한 우리 지구 기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뭐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를 잠깐 잊어버리고 지구 기후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만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성서 이야기보다도 더 신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네, 우리 생물학적인 인류종이 그때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그때 지구 기후가 안정화가 돼서 우리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문명이라는 게 출발이 되고, 그리고 비교적 빠른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은 정말로 짧은 기간이죠. 1만 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문자의 발명에서부터 로켓까지, 컴퓨터까지, 양자 컴퓨터까지 만들어져서 지금은 글쎄요, 뭐 지금은 우리가 지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게 탈이긴 하지만은 대체로 우주의 역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주의 출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생물의 출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지식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게 1만 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주 어디선가에 또 이러한 어떤 지적 생명체들이 우리와 같은 업적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더 우월한 문명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45억 년이라는 장구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1만 년은 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특별하게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 거죠. 정말 성서를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자연의 역사, 이 지구 기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만 년 안에 거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 만년을 다 읊을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서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중에는 핵기술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에 지금 화석 에너지에서 석유에서 뭐 에너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기술까지. 그래서 지금 이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죠? 다 여기 석유화학 제품을 방 밖으로 다 끄집어내 보면 여기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땅 속에서 석유는 아시다시피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죠. 지구 생명의 생명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몇 억 년 동안 과거에. 그러한 것들 일종의 저금인데, 지구 생명체가 만들어낸 에너지 저금통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에 다 꺼내서 쓰면서 지금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 우주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정말 지식에 도달을 함과 동시에 그 과학기술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절멸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근데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항상 파괴적 능력이 같이 동시에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기술이 올라가서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지금은 뭐 영유아 사망률은 거의 뭐 1% 미만으로 떨어뜨려 놨죠, 문명국가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게 갑자기 자연에 의해서 죽는 일들은 다 막아놨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지금 위협이 된 거죠. 온 바다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네, 기후변화의 촉발을 일으켰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정신적 능력, 영적인 능력 또는 도덕적 능력은 과거와 지금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아주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도덕의 궤적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 2000년에 비해서 얼만큼 억울한 죽음이 덜 생기는가. 네, 이런 등등의 그 인류가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그 존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손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려져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은 3살 먹은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 손에 들은 장난감이 수류탄과 부비트랙, 핵무기라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을 박사과정에서 과학과 종교를 해서 좀 제가 신학이 전공이지만은 과학이 가진 어떤 그런 우리 객관적인 어떤 위력 또는 존재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데이터적인 이야기들은 뭐 기후 과학자를 초청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론은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졌다는 거죠. 예? 그 문제제기 아직도 트럼프는 이게 무슨 기후 변화가 웬 말이냐 하면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백해졌어요.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명백해졌고 다만 우리가 1.5도로 묶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1.5도 저지를 못하고 2도, 3도 가는 상황이 닥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비할 것인가 이런 정도 우리가 매를 맞는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 매를 얼마큼 맞을 건가만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비유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14쪽 지구기후의 과학적 이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고요. 17쪽 지구기후와 가이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임스 로브록이라는 기후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기후학자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기후학자로서 그 나사의 화성 생명체 검출 탐사 프로젝트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데는 그 대기 중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흙 같은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 유기물 같은 영양소를 넣은 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기의 변화가 있는지 그 대기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미생물의 활동,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측정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합류를 해서 연구를 깊이 하게 된 게 화성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가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됐는가라는 것을 1차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이제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고 가까운 굉장히 뜨겁겠죠.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금성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는데 비교적 화성은 지구하고 비슷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멀어서 온도만 좀 낮을 뿐이고요. 그랬는데 화성과 지구 기후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달라지게 됐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른 결론이 가이아 가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요 페이지를 넘기시면 뒤에 표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제임스 로버록의 가이아 책에서 제가 옮겨서 칸은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수치는 그대로고요. 옮겨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그 금성, 지구, 화성 요 순서가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순서입니다. 다 암석형 행성이고요. 공기를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굵은 글씨 외에 그 지구가 있는 게 생명체가 없는 지구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금성이나 화성이나 지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0.03%인데 이게 지금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0.04% 400ppm을 몇 년 전에 돌파했습니다. 평균 대기가 그래서 0.04%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거의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에서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의 탄소 알갱이를 몸으로 묶어두기 때문에 그게 나무나 뭐 식물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게 때로 뭐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목재로 잠시 동안 유지되고 있지만 어쨌든 탄소를 엄청나게 생명체들이 붙잡아둬서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확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 또 이 생명체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두 행성에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었으면 흔적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표면 온도인데요. 생명체가 없는 지구인 경우는 2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해서 290도에서 50도 빼봐야 240도면은 어떻겠습니까? 좀 매우 뜨겁겠죠? 우리가 끓는 물이 100도니까 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기서 240도라면 우리 못 살죠. 그런 상황인데 오른쪽을 보면은 놀랍게도 평균 온도가 13도. 이게 13도가 제일 적합한 온도죠. 평균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렇게 13도로 유지가 되는데 왜 유지가 되느냐? 생명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놀랍죠? 생명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지구를 변화시켰느냐? 이 스토리는 이거는 굉장히 매우 모든 지구과학에서 또는 생명과학에서 확인하고 모두 다 이렇게 이건 뭐 하나의 그냥 논쟁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확인된 겁니다. 최초의 이 광합성을 하는 바다에 녹조류들이 탄생하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들을 내뿜어서 산소를 만들었죠. 지구에 21% 산소를 만들어서 오존을 만들어주고 지구의 이 산소층이라는 것이 딱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보면은 생명의 역사 초기에는 육지 생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지 생물들은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자외선들이 다 바로 오면은 이렇게 세포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살 수 없었고 바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닷물이 이제 몇 미터 내려가면은 자외선들을 막아주니까 거기서 살 수 있었죠. 좀 더 얘기를 더 전에 가면은 오존층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오존층 전에는 뭘 역할을 하냐면은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작은 입자들이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주 엑스레이들, 우주에서 오는 라디에이션, 고에너지 입자들을 막아줍니다. 태양이 일단 막아줘요. 태양이 전체적으로 미안해. 촬영하고 있으면 여기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태양이 한번 막아줘요. 지구 생명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그런 하전 입자들도 지구 생명체에게는 자외선 같은 경우는 해롭죠. 근데 이거를 또 뭐가 막아주냐면은 지구 안에 핵에 철분이 있어서 이게 자전을 하면서 여기서 회전을 해서 뭐가 있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돼서 태양에서 오는 게 또 이 자기장이 완전히 막아줍니다. 이 흔적이 이제 우리가 오로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태양풍이 외부에서 우주에서 날아온 건 막아주고, 그 다음에 태양에 해로운 것은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산소를 만들어서 오존층이 또 막아주고 해서 이 지구가 그야말로 어머니의 뱃속 같은 생명체에게 안락한 따스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성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과학적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생물학자들이 이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생명의 역사를 과학적으로만 쭉 늘어봐도 모든 존재하는 이 생명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결과인지, 물론 다 생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걸 부정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결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 네? 우연으로
쳐도 너무나도 축복받은 존재들이죠. 지구 생명이란 것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가이아라는 것에 이 제임스 러브록이 도달한 것은 지구에 존재한 수많은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미생물들이 지구의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놨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고 좀 더 이 지구가 생명들이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지구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고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이아 가설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왜 이게 가설이냐면은 이 지구 생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체 역사와 공간적으로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지구 생명과 환경 시스템 그 자체가 통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거기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그 해악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구 생태계 시스템이 하나의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름을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가설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있는 대지의 여신인 이름인 가이아가 이제 그 그리스 신화 보면은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지구에 생명을 번성케 했으므로 가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함축성 자체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인정받기에는 좀 메타과학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 지구를 지키자 해서 지구에 해악이 된 것은 우리가 막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과학은 그냥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체의 이야기가 입증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한 차원 높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과학으로 과학 이론 자체로 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임스 러브록이 예시를 들고 제기한 모든 그런 낱낱개의 주장들은 그거 자체가 뭐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회의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다 입증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지구 생명과 기후 변화 자체를 바라보는 과학적인 관점이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자면은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명백한 것은 지구의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이 지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이정배 교수님이 열강을 해주셨지만은 복을 내려주셨고요. 원복을 오리지널 블레싱을 해주셨죠.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박수 쳤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이죠.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신 거죠. 예?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를 더 그냥 사실적으로 하자면 막 엄청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웨트폭스라는 학자가 오리지널 씬, 원죄보다 서구 신학은 2000년간 원죄에 너무 꽂혀 있었다. 원죄만 집중해서 우리가 마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검열하고 이러는 걸로만 우선적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원죄보다 성서를 읽어봐라. 원죄보다 더 앞선 것이 원복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신 게 더 먼저다. 그러니까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축을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우선시돼야 될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이아 가설을 신학적으로 성찰해 보면은 19쪽의 윗페이지입니다. 지구 생명체들이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니까 빛이 생기고 뭐가 있어라 뭐 갈라져라니까 갈라지고 만들어지고 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이해를 해보면은 하나하나 진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것이 과학의 설명이죠. 그러는데
그 과학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이 생명들이, 이 생명체들이 사실은 지구, 오늘날 같은 지구를 만든 거예요. 파란 하늘을 박테리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좀 뭐랄까 보수적이고 성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하시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생물 하나 지어내고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하늘 만들고 태양과 별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러신 건 아니죠. 이 우주의 역사가 최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법칙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갔는데 그거에 따라서 생명체도 출현을 했는데 그 생명체들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곧 공동 창조자다. 하나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한 주체들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을 완전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이렇게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좀 레디칼한 급진적인 주장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구 생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들이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공동 창조자라는 요 구절 자체는 필립 헤프너라는 그 신학자가 쓴 용어를 제가 빌려왔지만은 필립 헤프너는 인간을 피조된 공동 창조자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는데 저는 생태 신학적으로 피조된 공동 창조자에 보다 적합한 존재는 지구 무생명들이다. 우리가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종의 지구 생명체들의 조화로운 협동 작업이 곧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실질적인 주역들이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이거는 이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하면서 박테리아 신학을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민중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민중 신학도 나오고 또 무슨 해방 신학도 나오고 무슨 신학도 나왔는데 이제는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는 박테리아 신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창조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농담이지만은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삶 속에 이미 배어 있었던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물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우물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물을 버리고 했는데 사실 우물에서 물을 버리면은 그게 이렇게 땅에 있는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지만 그 하수도도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거기도 생명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거기다가 끓는 물을 예를 들어서 뭐 빨래 삶은 물을 한꺼번에 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완전히 피하셨어요. 저절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식히고 또는 중화시켜서 해서 그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태도들이 몸에 저절로 배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소비 문명에 중독이 됐고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다른 생명들을 이렇게 다른 생명의 입장을 배려하는 여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못하지만 지구생태학 같은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학교를 보자. 여기에 우리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생명들이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자리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건물을 지어서 생명들을 살 수 없게 내쫓았죠. 우리들이 쓰고 있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공간도 다 그렇게 생명을 내쫓아 그 공간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교에 자연드림이라는 카페가 이제 자연드림이 있는데요. 그 앞에 마당이 있어서 거기 흙이 있었어요. 물론 조금 불편했죠. 흙이 있으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은 웅덩이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의 발에 흙이 묻어서 건물 안으로 묻어 들어가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더 힘들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를 아스팔트로 확 다 덮었더라고요. 근데 덮었는데 한 뼘도 남기지 않고 다 덮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우리 학교에 그때 유기농 동아리, 저 생태 동아리 학생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한쪽에 보리밭도 만들기도 했고 식물들도 좀 기르기도 했고 그랬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확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생명을 배려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우리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생태 근본주의자가 돼서 주차장 건립하는 걸 띠를 메고 막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그런 노선까지는 우리가 택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들을 얼만큼 그러면 최대한 얼만큼 우리가 모실 수 있는가, 얼마만큼 같이 공존하면서 이 공간을 우리가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고민 없이 다 완전히 우리 편의대로 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내쫓는 결과들이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는 무엇이냐? 신학적으로는 지구 생명체들이 하나님 창조의 공동 창조자라면은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한 거죠. 그냥 단순한 생명을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를 파괴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그 죽임의 세력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을 다 파괴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은 많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생명들을 내쫓는 행동, 생명들을 파괴하는 행동.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이아라는 어떤 가설에서 영감을 얻어서 공동 창조자, 지구 생명체들이 공동 창조자라는 생각에 도달한다면은 신학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런 단죄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21쪽에는 이제 기후변화와 정의, 평화 문제가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이 가장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곧 정의의 문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2쪽에 보면은 우리 인류라는 종이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뭐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이상한 그 외계인이 보내준 암호를 해독해서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다른 세계에 가서 어떤 그 지적으로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의 아버지 모습으로 그 나타난 그 고등한 지적 문명체가 말합니다. 인간 너희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종족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정말 이 파괴하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제 너희가 앞으로 지금 챌린지를 받고 있다. 더 존속을 할 수 있는지, 너희가 가진 그 성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지, 아니면은 그 자기 파멸의 운명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지 지금 테스트에 이제 받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맞이하고 있죠. 그동안에도 물론 많은 인류 종말의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기후변화라는 것이 가장 뚜렷하고 피할 수 없는 우리 문명 종말의 그러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초조합니다. 분명히 파국의 징조가 분명한데,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책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볼까요? 우리 학교는 진보의 명문이라는 뭐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하는데, 과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인 지금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강의 나오셔서 유명 선생님 아시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진보적이지 않아요. 예. 어떤 그 민주화나 인권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녹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같이 하자면 하겠지만은, 이게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한두 가지의 어떤 제스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내느냐 아니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가능성을 찾아야 되고, 먹거리 문제 해결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자원,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회용품,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 해결해야 되고 해야 되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조직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재구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회사도 그렇고 다른 대학도 그렇고 다른 기관 지자체 다 그렇겠지만은, 뭐 우선순위가 뭡니까? 살아남는 거잖아요. 지구시대. 대학도 마찬가지로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게 여전히 최우선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쨌든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인식을 확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다.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확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한두 명의 대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야 돼서, 그러면은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약속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대응 지침과 단결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과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런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가진 하나의 과제이고, 지금 여기 우리 학교에서 도시농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규환 선생님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이따가 대화할 때 같이 제가 잠깐 요 발표 마무리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년간 우리 그 서울시 도시 정원 사업을 우리 캠퍼스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맡아서 지금 1년간 열심히 주로 텃밭 활동이지만요. 앞으로는
이런 좀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대응들도 하나씩 잡아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우리보다 앞선 고등한 외계 문명이 만약에 존재한다. 만약에 우주에 보면 우리가 밤하늘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외계 천체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우리보다 앞선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다 만약에 한다면은 틀림없는 것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이 테스트를 거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파괴적인 능력도 같이 동달아서 올라가요. 맨날 미션 임파서블의 스토리지만은 테러 단체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게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점점 갈수록 보편화되고 쉬워지거든요. 대중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파괴적인 그런 과학기술의 힘이 더 작은 단위, 더 낮은 수준의 그런 전문가 집단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뭐 시간 문제예요. 10년, 20년의 문제지 시간 지나면 무조건 됩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도 뭐 우리 대한민국 맨날 시끄럽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각각의 그룹이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 집단들이 가진 어떤 서로의 이해 충돌이 있죠. 이 충돌들을 우리가 조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없으면은 인류는 곳곳에서 톰 크루즈가 막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언젠가는 실수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 막아줘서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 막아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질 수밖에 없고 기후변화 문제도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도덕적으로 지구인으로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들,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도화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몇몇 파국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재앙이 일어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먼저 살겠다.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의 보호막을 치려고 할 겁니다. 특정한 계층, 나라, 어떤 단위, 사사로운 단위에서 뭐 땅을 팔든 아니면 바닷속에 뭐 유리집을 짓든 어떻게 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만은 지구인의 대다수는 그 파국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할 수 없는 다수의 집단들이 소수의 위험으로부터 피신해서 자기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그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뭐 SF 영화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생명체 그리고 인류 문명 그리고 인류가 성취한 지적 이런 업적들 모두 다 한꺼번에 시험대에 놓이게 되는 시기가 21세기가 아닌가.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가 닥칠 문제가 기후변화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능력을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축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서투르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